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의 댄입니다. 주말 인사이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인사이트는 이제 일주일간의 이제 퀀트 데이터들을 좀 보면서 시장이 어떤 위치에 와 있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는 거고요. 이제 개별 종목에 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엄브렐라 리서치 앱에서 일단 구독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주식시장 전략과 방향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재미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브렐라 리서치는 이제 초보자들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주식을 많이 해보셨거나 중수 이상, 그러니까 본인이 기본적인 기업 분석은 해보실 줄 알고 시장에 대한 어떤 생각도 가지고 계신 분이 조금은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요즘 시장의 방향은 굉장히 알기 어렵지만 최근 2, 3년 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사서 수익을 내셨던 그런 방법들이 지금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좀 세밀하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금리 인상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거 말고도 러시아 관련 노이즈는 계속되고 있죠. 가장 저희가 뉴스로 많이 보는 것들이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러시아를 얘기만 나오면 일단 뭔가 가슴이 쿵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금리 인상도 있었고 물론 여러 가지 기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원자재 급등이거든요. 이 원자재의 급등이 과연 경기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이 굉장히 의문입니다. 사실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수준은 전쟁이라는 어떤 키워드 하나만이 아니라 하반기 때 경기가 좋아질 때 정상적으로 수요가 좋아지고 제품 가격이 원가가 정가가 되면서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구간에 갔을 때면 이게 좋지만 지금은 원자재 가격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이 가장 불리하죠,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일단 지금 관련해서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원전에 이제 원전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원전 개발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원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켜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면서 지금은 이제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으로 이제 패권이 나누어지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파병을 하겠다 이런 말은 하고 있지만 전면전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일단 러시아와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이 지금 갈등을 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미국은 여태까지 러시아 주변 국가들 그다음에 아프리카까지 해서 다 신경을 썼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쪽으로 좀 넘기겠다는 생각이 있어 보여요. 다분히 정치적이긴 하지만 저는 한국 정치도 모르는 한국 정치 1도 모르는 그런 그 미국의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유명한 미드가 있습니다. 요거 보고 나서 지금 한국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그다음에 미국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자체도 정말 하나하나 이권과 개인의 이득 그다음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이 괜히 그냥 1등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러시아가 그렇다고 미국을 제끼고서 1등을 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힘을 이양해 주면서 일단 어떻게 보면 양강 체제로 가려는, 어느 정도 용인하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중국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상강으로 되겠죠. 일단 그렇게 되면 이제 제일 저희가 많이 타격이 있는 거는 러시아 경제 제재입니다. 러시아 경제 제재하는데 한국이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IT, 자전, 자동차 수출 제한 이게 뉴스가 반영됐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전쟁이라는 게 지지부진하면서 더 오래 끌고 있거든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지금 비트코인 계좌를 열면서 사람들이 거기다 후원을 해주면서 오히려 자금력이 생기니까 더 오래 버티고, 그러면 결국 전쟁은 지지직 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경제 제재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면전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게 단기적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굉장히 길어지고 우리가 피곤한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자재를 실시간 반영해서 스프레드만 먹고 사는 그런 기업들 빼고는 원가에 치명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가라는 건 결국엔 원가 회계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제품을 파는 것보다 원가 관리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제품 생산이야 직원하고 원재료만 있으면 언제든지 찍어내서 만들 수 있지만 가격 정책을 바꿀 수 있지만 이 원가라는 것 중에 원재료, 특히 이 우리가 가장 한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이런 취약한 경제 구조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물론 비축유도 있고 달러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됐을 때 한국 시장을 굳이 다른 나라가 한국을 볼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이러다가 경기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사실 경기 민감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을 언제까지 오르느냐 예상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추세적으로 빠지는 걸 보고 나서 주식을 하루 이틀 조금 늦게 사서 조금 덜 먹어도 지금 구간에서 굳이 주식을 많이 들고 가야 되냐는 의문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이라는 게 한두 개의 뉴스나 어떤 시장의 반전, 센티먼트 반전으로 하루 이틀 만에 다 어떤 리커버리가 일어나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주식을 이럴 때 조금씩 사놓으시죠. 뭐 그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떤 전략이지만 그거는 개인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 매수라고 해서 계속 주식을 빠질 때마다 모아간다 이런 것 역시 어느 텀에 어느 정도까지 모아가느냐 이거에 따라 개인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뭐 워렌 버핏이 원유주로 BP를 샀다 그러면은 결국엔 워렌 버핏이 지금 유가 했지 여기서 사도 더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살 가능성이 높고 지금 오픈이 돼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유가라는 게 지금 110불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올라가겠지, 경기가 이 정도니까 이건 더 못 가요.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하는 얘기들은 사실은 뭐 100% 맞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후행적인 경제 지표를 가지고서 이제 방향성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전부 다 맞추진 못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그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 성장세는 지속되니까 탑라인 증가하고 투자도 많이 해놨으니까 괜찮긴 하지만 이 원재료가 드디어 코발트나 이런 것도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다 올라갑니다. 지금 다 올라갑니다. 유가 올라가면서 뭐 철강이든 뭐 철강석도 엄청나게 뛰었고요. 그래서 지금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나와 있는 저희 원자재 지수 보면 3단 점프했죠. 여기서 3단 점프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기가 꼭지 아니냐, 물론 지나고 나면 꼭지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예측하는 어떤 데이터들은 지금 아웃라이어라고 생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아웃라이어 아웃된 이 지점이 다시 언제 돌아오느냐는 사실은 이게 2주가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는 모르는 겁니다. 뭐 하루 만에 다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전략가들이 지금 상품 가격이 이 정도면 피크 아닌가? 너무한 거 아니야? 다 너무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상품 시장, 환율 시장은 주가보다 더 심한 어떤 투기적 세력이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스무싱하게 사람들이 시장을 봐가면서 이렇게 오르는데 이런 상품 가격이나 환율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그냥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주식보다는 원자재 쪽으로 자금들이 몰려있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거는 사실 달러 인덱스를 저희가 많이 안 봤죠. 근데 최근에 보면 유로화 빠지고 호주 달러 빠지고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환율이 오른다는 거죠. 원화 약세로 간다는 거고 지금 이게 위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지금 보면은 미국 금리 올리는데 국채 수익률 떨어진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위험 선호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지금 여기 딱 저점에 딱 전고점인가요? 여기에 딱 걸쳐 있는데 이걸 깨고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간다면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미국에서 수요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뻔하잖아요. 가전,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의류. 뭐 맨날 나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나면서 수요가 둔화됐네 어쩌냈네 원가는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지금 주식을 과연 해야 될 때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구간입니다. 2, 3년 동안 저희가 좋아했기 때문에 2, 3년 동안 돈을 못 번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내심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정상적인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원래 주식으로 돈 번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은 에너지 가격을 보면 이제 가스 가격이 일주일간 이렇게, 저 맨 처음에 이거 보고서 이거 혹시 연간 수익률 잘못 본 건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가스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뒤에 독일 원전 얘기를 할 건데 원전이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뭐 한국 같은 경우 레임덕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탈원전을 정책을 이제 회피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테마 같아 보이지만 지금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석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75달러. 아까 뒤에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 석탄 옛날에 수입해서 하는 건데 뭐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업체들보다 낫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유가 같은 경우 26% 올랐습니다. 그냥 유가 사놓고 기다리는 게 제일 안전했었죠. 사실 눈에 보이긴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한국 유가 ETF 이런 것보다는 뭐 러시아 ETF도 당했죠 저희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납사 가격 엄청 올랐거든요. 지금 이거 다 못 썼는데 화학입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납사가 원재료고 그다음 제품 가격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마진이 지금 스퀴즈 되는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화학은 무조건 죽습니다. 무조건 정유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유가가 뭐 계속 오를 순 없잖아. 당연하죠. 이게 150불까지 갈지 아니면 130불까지 갈지는 주식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유가 슈팅하고 유가가 오히려 빠지는 추세에 있을 때 화학을 사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특히 이 에너지 업종 관련돼서 많이 올렸기 때문에 원전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콘트로 계속 보니까 이런 것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좋아하는 회사는 아닙니다만 그냥 매크로로 이런 분위기면 그냥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방향성 없이 가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버티던 철광석 뭐 중국이 뭐 5%뭐 미만 성장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철강 이런 것들 많이 오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철강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구리도 뛰어서 사실 구리가 뛰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구리하면 또 LS를 갖고 있는 그 다음에 풍산 같은 경우에는 총알도 있어가지고 이거 방산도 있거든요. 약간 그 조선업계에 보면은 대우조선해양이 군함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움직이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일단 LS랑 풍산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드 뭐 이런 거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이제 뭐 고려아연 있죠. 고려아연 또 움직이는 거죠. 저희가 아재 주식이라고 야 이거 뭐 아니야 이거 그냥 탑다운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바텀업으로 실적을 보고 실적 분석을 세밀하게 보시는 분들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북강경 산승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러시아 경제제에서 수출 기업들 은 당연히 네거티브 하니까 중간에 제품 가격 전자가 가능한 업종인가 정가가 가능한 업종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업종들이 뭐 운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없어지면 BDI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 그 다음에 페노션 같은 경우도 일단 3월 주총 이후로 대주주 변경 매각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거 지난번에 가격이 높아서 못 팔았기 때문에 이번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먼저 치고 나가니까 이제 페노션 가니까 대한항공 따라가는 뭐 그런 지금 추세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선 이후 주택 공급 관련돼서 건설업종 뭐 컨투에 보니까 제가 이번 주 내내 보내드렸는데 이제 대우건설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는 해설 없이 보내드리는 링크가 그 엄브렐라 텔레그램 공개 채널에 있습니다. 그 대우건설 보니까 일단 뭐 계속 나와요. 사실 대우건설 아무도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건자재 업종이 지금 작년에 원자재 오른 것만 반영을 지금 조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올해 오른 거는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까지 가격 상승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이런 가격 전가 가능한 애들이죠. 그래서 삼봉 S폼 최근에 올랐고 금강공업도 다른 제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업종들이 지금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독일의 탈원전 정책 선회되면서 유럽도 동조하는 분위기예요. 그 독일하고 프랑스가 되게 틀립니다. 여기 보면은 프랑스 그 다음에 중국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4위가 독일이에요. 독일이 얼마나 유럽의 제조업의 심장 막 이런 얘기를 듣는 국가인데 이 국가가 제조 원자력을 이렇게 33기나 폐쇄했으니 결국에는 가스로 인해서 러시아에 귀속되거나 아니면 프랑스한테 원자력을 사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전을 세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원전 새로 설비를 하는 한전 KPS나 원전을 하는 국가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탈리아인가 뭐 이렇게 몇 개 국가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을 외국인들이 좀 사게 된다면 한국도 어떻게 보면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방산 예상 증가하는 거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별거 아니다 사실 예상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3일에서 6일에 사우디아라비아 천공2 수출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제가 쓰다 말았는데 넥스원 뭐 대우조선해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저희 천공2 수출 지난번에 UAE인가요? 거기에 나왔을 때 올랐던 주식들이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구리 가격이 늦게 상승했는데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들은 스몰캡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지금 안 좋은 게 반등을 세게 뭐 예를 들어서 대형주 기준으로 5%에서 8%까지 오른다면 장이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업종이 결국 지금 IT 자동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단 원자재 수급 불균형 뭐 네온가스 이런 거 뭐 다른 데서도 다 할 수 있다 중국도 생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히토류도 예전에 그랬었죠. 뭐 중국이 안 되니까 딴 데서 다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쇼팅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사실 조금 피해 있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숏은 아니지만 일단 수요 충격 그 다음에 원가 충격이 둘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업종을 가격이 싸졌다고 지금 사야 되냐라고 하면은 뭐 아까 보여드린 주도 업종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좀 더 기회를 찾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저게 막 쫓아가서 계속 나눠서 사다 보면은 나중에 가면은 한 방에 막 까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수익이 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챙겨 놓는 게 좋습니다. 지금같이 아주 장이 절대 수익이 나기 어려운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도 보면은 완성차 되게 안 좋잖아요. 현대 글로비스 이런 거 시선 자동차 운반선 하는 애들 상대적으로 괜찮거든요. 자동차 업종 내에서 운송업종으로 되어 있을 텐데, 운수장비인가요? 운수장비로 되어 있을 텐데 거기서는 글로비스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비스 올리니까 이제 운송 쪽 섹터가 다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리오프닝도 오르지 못하지만 아주 많이 빠지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럽이랑 이제 이런 쪽에 러시아에 누가 지금 여행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풀 서비스 캐리어 하는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증은 화물이나 이런 쪽에 충격도 있고, 여객도 원래 리오프닝 하면 많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기대감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약간 애매해질 수 있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퀀투로 보는 어떤 일주일의 주간 점검들을 설명을 하나씩 드리기 전에, 제가 밑줄 친 거는 이제 업데이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나 아니면 저희가 앱에다가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투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뭐 주간으로 보면은 뭐 이미 반영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퀀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퀀트 인사이트라고 얘기하는 게 퀀트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주간에 오른 주도주들이 이거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어떤 업종의 확산이나 이런 걸 좀 봐야 된다 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3개월 대비해서 조정폭은 줄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동조화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빠지는데 우리는 먼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있거든요. 약간 덜 오른 것 같고. 하지만 미국 대비 한국 대비 곧 3개월 고점 성과는 거의 비슷하다. 지금 나스닥이 조금 한국보다 더 많이 빠진 거 빼고는 거의 없다. 한국도 리커버리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100 중에 뭐 손실이 100이었다면 연초 대비해서 지금 50도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저점 대비 회복률은 이제 3개월 저점이죠. 3개월 저점 대비 회복률은 지금 이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일단 추세적인 회복을 넘기려면은 결국엔 뭐 요 정도 50%, 뭐 코스닥으로 봤을 때는 940, 그 다음에 코스피로 봤을 때 2800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몰드 구조는 이게 사실 회복이 좀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베팅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하반기 보고서 눈 감고 그냥 사놓고 나는 주변 정세 안 본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지금 저점일 수 있습니다. 1월 27일 저희가 설날 이후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거의 뭐 지금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코스닥, 이게 코스닥하고 나스닥을 비교를 해놓은 거거든요. 나스닥 비교를 해놓은 건데 두 개를 보시면 지금 나스닥이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다시 나스닥이 리커버리 하더라도 코스닥이 오를 이유는 없다라고 되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퀀트로 보고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 연초 대비 수익률을 좀 보는 이유는 이게 약간 저희가 어느 상황이나 좀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트렌드는 거의 확실해요. 러시아 상해는 전쟁 났으니까 3개월 뭐 연초 대비 뭐 한 달밖에 차이 안 나죠. 12월이 반영된 건데 코스피 코스닥 이제 코스닥 보면은 그래도 12월에 이제 오른 효과가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 빼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전쟁하고 있는 경제적인 타격이 바로 있는 유럽이 이제 중간에서 버티다가 이제 바로 내려왔죠. 유럽이 빠지니까 저희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불안하죠. 누가 이렇게 세게 살 수 없는 거죠. 1개월 수익률을 보면은 뭐 코스피 저희 색깔을 좀 잘못 칠해놨는데 요거 뭐 코스닥이 오히려 약간 먼저 조정하고 잘 버텼습니다. 저희가 먼저 조정받고 버틴, 그 다음에 이게 안 올라간다고 막 뭐라고 하기에는 좀 지금 애매한 상황이죠. 왜냐면 딴 데는 더 빠지고 있으니까. 얼마 정도 더 이상 빠지면 저희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돼서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주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코스닥 코스피가 어느 정도 아웃퍼폼 했죠. 다른 데 비해서는. 근데 뭐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게 아마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선 조정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코멘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2년 동안 지수 하단에서 뭐 이런 거 한 배쯤에 사면은 무조건 뭐 2달 안에 바로 벌고, 이런 지금 전략이 이 매크로랑 이 커머디티 가격 상승으로 완전히 깨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IT랑 반도체, 특히 SK 하이닉스랑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쪽의 페어를 잡을 때 최근에 이제 작년 7월부터 올해 이제 1월까지는 2월까지는 거의 지금 하이닉스 롱에 셀트리온 숏하면 대부분 먹는 장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꺾였잖아요. 이게 색깔이 좀 이래서 지금 꺾여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숏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엔 저희가 펀더멘탈로 지금 숏인 종목들이 이제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오르는 종목들은 펀더멘탈, 지금 이거를 쇼치는 펀드 매니저나 어떤 글로벌 헤지 펀드가 이제 바보는 아니겠죠, 당연히. 숏을 펀더멘탈 이제 헤지를 하려고 시장 숏을 하지 않고 이제 개별 종목을 페어 잡고 숏을 쳐놨는데 이게 지금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펀드들이 수익률이 안 나요. 펀드 수익률이 예를 들어 많이 나면요 더 액티브하게 합니다. 근데 조금 나잖아요, 포지션을 줄여요. 내 익스포저를 줄입니다. 롱숏을 줄여요. 손실 나잖아요, 로스가다 갑니다. 펀드, 절대주의 기업 펀드 아예 운영 못해요. 그러면은 개별 종목도 재미가 없어지죠. 왜냐면 개별 종목 이런 걸로 수익을 많이 내는데 개별 종목 모멘텀 이런 것도 전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이제 뉴스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렇게 봐야 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2분기 때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뭐 일반인들도 많이 아는데 2분기 때 반도체 스팟 가격이 오를 거예요. 실제로 뭐 컨트랙 가격, 뭐 스팟 가격은 조금씩 오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주가가 이상하게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결국엔 전쟁 리스크, 그다음에 소비 둔화의 선반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죠. 소비 선반영이라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왜냐면 주가 다 빠지면 그게 나오면. 네. 그래서 그 외국인 순매수 추이, 요게 이제 코스피거든요. 코스피 현물입니다. 현물.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글씨가 개발세발 막 날라가네요. 원래는 이제 외국인이 좀 샀어요. 연말 연초에. 그러다가 지금 사는 척 하다가 또 빠지고, 지금 약간 이렇게 레벨 다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 좋아지는 듯 하다가 대형주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판 게 뭐냐, 그 다음에 고퍼스도 지금 팔아요. 그러니까 이 고퍼스 좀 사줘야 이게 지수도 외국인들이 선물로 올리는데, 진짜 안타깝죠. 이게 외국인들이 지금 가장 많이 판 게 뭐냐, 주간으로 봤을 때 지금 연초 대비도 굉장히 많이 판 게 다 대형주,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 저희가 보고 있는 그거예요. 맨날 뉴스 나오는. 그러니까 전기전자, 저도 굉장히 IT 종목들 좋아하는데 수익이 잘 안 나죠. 실적 좋아도 되지가 않습니다. 하루 오르고 끝납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다시 또 팔기 시작했어요. 주간으로 보면은. 그래서 많이 판 거 보면 여기도 IT를 팔았네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되면 그 밑에 있는 애들 아무리 잘해도 뭐 개별 종목 단 이슈로 뭐 좀 잠깐 움직이는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안 되는 그런 구간이죠. 여기 보면은 외국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학도 많이 팔았네요. 유가 빠지면 화학 같은 거 뭐 트레이딩으로 해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선행, 그 어떤 선물이죠. 저희가 선물 포지션, 외국인 선물 순매수 추이를 그려보니까 지금 1월달 이렇게 빠지고 잠깐 올랐다 잠깐 또 빠졌어요. 물론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트렌드는 눈에 볼 때는 좀 빠지는, 왜냐면 지금 막 굳이 선물을 땡길 이유는 없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날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네, 선물 월 만기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가지 선물은 369 12,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제 좀 의미 있는 선물 만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급반등할, 선물 이제 딱 옵션 만기 전날 전전날에 딱 이렇게 급반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를 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조심하자라는 구간이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써놓고 요거를 앱에다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누적 순매수 정말 아쉽죠. 삼성전자 개인이 살 때마다 빠져요. 신기하네요. 네, 개인이 팔면 오르고 개인이 사면 빠지고, 힘있게 사죠 지금 개인이. 아까 그거죠. 아까 EQ22에 메모리 반도체 호황 사이클 온다. 사이클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6개월로 줄어들었다. 모두 다 이러고 있죠. 근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전쟁이 이거 한 달만 더 가도 제가 볼 때 요거는 사이클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구간이 돼서, 어쨌든 지금 네거티브하다. 삼성전자는 지수 올라도 전자만 안 오르고, 진짜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은 속 터집니다. 이번에 좀 컨트롤 보고서 제가 되게 의심 좀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원달러입니다. 원달러가 지금 박스로 계속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박스 보이시죠? 처음으로 의미 있게 조금 위로 튀었습니다. 지금 방향성이 위로 생겼거든요. 지금 위로 생기면 보통 어느 일정 부분 환율이 되면 이제 환차익을 노리고 외국인들이 사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환차익, 환이 강세로 되는 것까지 두 개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대형주가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추세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리스크 오프 모드거든요. 저희가 리스크 모드는 아시는 것처럼 도망가자, 리스크 온이 그다음에 주식 사자 이런 얘기. 그럼 리스크 오프에 좀 위험한 상황이야 이러는 거죠. 지금 보면은 달러가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어요. 호주 달러 약세 진행, 그 다음에 유로화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10년물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여기서 더 깨고 더 내려가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일 수 있다. 안전자산 뭐 그걸 나중에 지나가면서 안전자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는 뭐 1.5%포인트 10년물 기준으로 요거 밑으로 가야 이제 추세가 확실해지겠죠. 아직까지는 그게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저희도 다 힘들어지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제가 정리해드렸고, 그 다음에 3분 가격 동향은 다 설명드렸죠. 지금 보세요. 주간에 보면 옥수수 가격, 알루미늄 가격, 목재 다 올릅니다. 저희 그러면 돈을 그냥 제품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뭐 집이든 자동차든 지금 막 사놓는 게 오히려 우리 소비를 해야지, 지금 소비해 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나중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입 국면으로 가면은 뭐 이런 거 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본인이 사고 싶은 제품들이 있으면은 돈값 더 뜨기 전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것들이 지금 빠진다고 해도 제품 가격이 반영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 연간으로 보면은 당연히 올렸을 거잖아요. 작년 연간으로 보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제약바이오 비중을 좀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코스닥 제가 지난주에 셀트리온 이런 거 사시총 상위주들 조금 외국인들 지분이 늘어나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뉴스가 나왔죠. 분식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추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바닥은 찍었다. 그래서 아까 반도체 대비 바이오의 상대 강도가, 바이오는 덜 빠지고 반도체가 빠지니까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우위로 나오는 거죠. 바이오를 사라가 아니고 반도체가 위험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추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안 빠지고 지수는 뭐 1%밖에 안 빠지는데 내 종목은 진짜 많이 빠지면은 가 시가총액을 그러니까 지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착시 효과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보통 도망갈 때 이런 지수 맞춰놓고 이제 종목들을 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RSI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뭐 이 레벨이면은 뭐 싼 건 없습니다. 게임주 반등 잠깐 나갔다가 비트코인 잠깐 올랐다가 미국이 뭐 다른 나라에서 비트코인 러시아 이쪽 송금 뭐 신원 확인 다 한다 뭐 이런 거 안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규제 들어가니까 다시 또 받았죠.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43.9인데 되게 애매한, 여기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되게 애매하죠. RSI는 원래 바닥과 꼭지만 보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는 사실 의견이 없어요. 네, 그나마 코스닥이 조금 분위기는 상승 추세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빠지면 또 할 말이 없어요. 올라가도 할 말이 없고요. 그래서 아직 둘 다 꼭지나 바닥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체감은 거의 완전 바닥이죠. 네. 그래서 이상 제가 주말마다 어떤 하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뭐 바텀업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보는 어떤 매크로어, 그 다음에 퀀트 외국인들의 동향, 네, 그 다음에 제 모델상 뭐 바닥이냐 아니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뭐 금리 인상하면은 다 반영하고 그냥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근데 또 장중에는 또 내용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구독을 통해서 유료 결제하신 분들은 따로 프리미엄 채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도대체 어떤 걸 하는 거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이 왜 이런 자료를 만드냐, 이런 거 해서 공부해야 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에 향후에 올릴 건데 아마 저 혼자 계속 한동안 할 것 같고요. 네, 나중에 좀 다양한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엄브렐라 리서치의 컨트롤 시장 읽기 데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